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자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호위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중국 해군의 급속한 전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호주 해군의 미래 전력 구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을 갖춘 호위함을 도입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한일전이 펼쳐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벌써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두 국가의 방위산업 역량을 넘어서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지역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최신 기술을 갖춘 차세대 호위함을 도입하여 해상에서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첨단 함정 기술과 방위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두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갖는 우위는 다양한 요인에 기반합니다. 첫째,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있어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첨단 군사 장비와 함정 기술을 해외 파트너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은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하고 파트너 국가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지 생산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둘째, 한국의 함정은 비용 대비 뛰어난 전투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효율적인 생산 체계와 비용 관리 전략 덕분으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셋째, 한국은 성공적인 수출 경험과 국제 협력 능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왔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수출한 경험은 한국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제 방위 산업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을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강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한국이 호주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양국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한국을 막으려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참여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다른 대안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도전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 이전의 유연성 부족은 일본의 방위 산업이 해외 시장과 협력에서 겪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 정책과 규제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이는 특히 첨단 군사 기술의 해외 이전 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호주와 같이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일본을 덜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잠수함 판매 실패는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호주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대규모 방위 산업 프로젝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험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호주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일본이 개발한 함정에서 도입된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전 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에서 전설의 일군처럼 일본 방산에도 전설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은 호주 해군과 같이 실제 중국을 상대해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을 비교해보자면,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은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수준의 함선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길이 122m이며 만재 배수량은 3,600톤으로 한국형 수직발 사체계 KVLS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무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함정은 전기 추진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하여 수중 소음이 낮아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한국의 해군 전투력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충남급 호위함은 한국형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AESA 레이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함정은 현대적이고 스텔스형으로 설계된 마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충남급은 뛰어난 상황 인식과 대응 능력을 제공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은 자칭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 크게 두드러집니다. 먼저 모가미급은 비교적 오래된 설계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은 일본의 국방정책에 따라 일본 해군의 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작전 참여나 협력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은 전통적인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속력이나 조업 반경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전투 환경에서 높은 기동성과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의 센서와 무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현대 전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센서 및 무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가미급은 일부 국가의 최신 호위함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 대폭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호위함인 대구급과 충남급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을 극대화한 함선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호위함은 다채로운 무기 체계와 혁신적인 추진 체계를 통해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현대적인 전투 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대한 한국의 제안은 호주의 전략적 목표와 요구사항에 매우 잘 부합합니다. 한국의 함정은 첨단 기술과 뛰어난 전투력을 제공하며 이는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함정은 고도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 첨단 대잠전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동화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해군의 다양한 해상작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일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호주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여러 국가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호주와의 협력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함정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은 단순한 함정 도입을 넘어서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함정이 호주 해군의 요구사항과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적 우수성과 전략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선두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선두 위치는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과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이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 비용 효율적인 제한, 그리고 첨단 기술의 적용을 통해 호주와의 협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여러 국가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의 함정이 제공하는 고도의 전투력과 운영 효율성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은 호주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인 군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은 함정 도입을 넘어서 양국 간의 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 도입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신뢰와 협력의 관계는 향후 다양한 군사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교류, 공동훈련 및 연습, 그리고 지역 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은 지역 안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첨단 군사기술과 함정 제조 능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 방산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선두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첨단 군사기술과 함정 제조 능력을 갖춘 주요 방위산업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1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해 모든 배들의 동행을 막으면서 전 세계를 물류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초거대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021년 3월 23일 컨테이너 선박 에버기브노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운하의 통행은 6일간 완전히 차단됐고 이집트는 운하가 막히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에버기브노의 선사인 에버그린에 1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선박은 일본 선사 쇼에이 기센이 건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조선업의 명성에 치명타를 안겼는데요. 치명타를 입은 것은 대만 선사 에버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육지 길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에버그린은 국제적인 길막, 민폐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중국 난징의 한 고속도로에서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EVERGREN 에버그린이라고 적힌 컨테이너 차량이 충돌 사고를 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차량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4개 차로를 가로지른 상태로 멈춰섰고 사고 지점 뒤로는 수십 대의 차량이 그대로 멈춘 상태로 기다리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해운사 에버그린의 하청을 받은 운송업체의 트럭이었는데요. 그리 특이하지 않은 교통사고였지만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중국 웨이보에 확산됐는데요. 에버그린이란 브랜드의 트럭은 다른 국가들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는 등 또다시 화제가 되며 길막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에버그린은 자사의 컨테이너선이 대만에서도 사고에 엮이는 바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내게 됐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킨 에버기본호와 동급인 에버젠터로가 타이베이 항구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부두의 기중기와 부딪혔고 사고 여파로 컨테이너선의 굴뚝이 심한 손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구를 관할하는 대만 항모공사 TIPC 지룽지사 측은 전날 컨테이너를 싣는 작업을 완료한 기중기와 선박이 동시에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고속도로를 막은 것은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지 에버그린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버그린 하면 길막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로 수에즈 운하 사고가 에버그린의 이미지에 미친 악영향은 컸습니다. 하지만 에버그린사가 잘못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의 선박을 구입했다는 것인데요.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2023년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인 덴마크어 P. 몰러 머스크는 에버기본의 소유주를 고소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피해 보상은 현재 진영인 것입니다. 머스크는 덴마크 해양상업 고등법원에 2021년 수에즈 운하를 6일간 마비시킨 에버기본의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에버기본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켜서 유럽과 아시아 간 주요 무역은 완전히 차단됐고 당시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50척도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수백 척의 배들이 에버기본 뒤에 줄을 지어 후진했고 일부 배들은 희망봉 주변으로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에버그린사 입장에서는 일본 배 한 척 잘못 쐈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좌초당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군안에 어려움을 겪자 공동의 손지혜율 선언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일본 조선소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선언을 한 겁니다. 공동해소는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과 화물이 공동으로 피해 금액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에도 에버그린의 시련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1년 전 에버그린의 12,000T 유급 컨테이너선 에버포워드는 미국 동부지역 불티모어항 시거트 머린 터미널을 출발한 뒤 같은 날 저녁 체서피크만 해상에서 좌초했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의 수심은 8m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 수심에서 어떠한 이유로 좌초됐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번 사고로 선체 손상이나 선원과 화물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고 기를 유출이나 해양 오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박 인양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에버그린은 미국 해양군안 회사 돈 존 스미트를 기용했고 해양군안 회사는 배 주변을 준설한 뒤 밀물 시간을 기다려 이틀간 배를 진흙바닥에서 건져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음 만조 시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좌초된 지 한 달 만에야 겨우겨우 구조됐는데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선박에 실려있던 5여여 개의 컨테이너 중 500개를 내리고 주변 해저를 13.1m까지 준설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1년 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기본호처럼 에버포워드에 대해서도 공동의 손지혜율 선언했습니다. 앞서 에버그린은 자사의 배가 수에즈 운하 차단으로 막대한 물류 피해가 발생하자 선주사인 일본 쇼에이 기센에게 공동의 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사에 질려버린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손절하고 한국의 초대형 일감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상당수의 발주 물량을 일본에 맡겼던 에버그린은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한국에 넘기며 일본과 중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일감을 대거 따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에버그린으로부터 16,000T 유급 컨테이너선 24척의 건조일감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보자면 4조 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16,000T 유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선가는 척당 1억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2,300억 원 수준으로 4조 원 규모입니다. 신조선은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으로 2026년과 2027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만 에버그린이 기존에는 일본에게 대부분의 물량을 맡겼었고 저렴하게 주문할 선박은 중국에게 맡겼었는데 이제는 가장 우선순위로 한국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에버그린은 올 초 16,000T 유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니혼조선소와 대만국제조선공사 CSBC, 중국 다렌조선 DSIC, 강남조선소, 후동중화조선, 양쯔장조선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일본 니혼조선소가 최종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어쨌든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니 중국이 아무리 단가를 낮춰도 중국에는 물량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최대 물량을 삼성중공업이 따내면서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번 수주 덕분에 중국과 일본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대거 수주 배경에는 과거 에버그린으로부터의 수주 이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 이후로 일본 조선소의 발주 물량을 점점 줄이던 에버그린은 지난 2019년에 삼성중공업에 23,000T 유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습니다. 당시 척당 1,831억 원 수준으로 총 수주가는 1조 1,000억 원에 달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어 2021년에는 동사로부터 15,000T 유급 컨테이너선 20척 건조 주문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한국의 독주 체제에 쐐기를 찍었습니다. 대만 에버그린도 모든 물량을 삼성에 맡기고 싶었지만 이번에 발주한 물량이 단일 조선소가 수주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라 어쩔 수 없이 일부 물량을 일본의 니혼 시베드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크게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번에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가져오면서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에버그린과 양밍해운이
1,500-3,000T 유급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최대 스물척 발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 한국 조선 산업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선박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이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들을 둘러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거 수주하며 고부가가치 친환경 수주 선박에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주요 선사들이 주목하는 대체 연료 선박입니다. 19일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지금껏 발주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총 109척으로 이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은 절반을 넘는 61척 56%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곳은 43척의 수주 성과를 올린 HD한국 조선해양입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HD한국 조선해양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거 발주한 덕분입니다. 머스크는 2021년 6월 현대미포 조선에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최근 인도받았습니다. 나머지 선박도 2025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대만 에버그린과 16,000T 유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따내는 초대형 계약으로 한국 조선사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계약 체결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48척입니다. 당초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중국 조선소도 후보군에 올렸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국과 대부분의 물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조선업계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IPC에서 기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대비 2008년의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형 해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선박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메탄올입니다. 현재 친환경 선박 현황을 보면 LNG가 가장 많지만 그린 메탄올의 경우 LNG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미래 선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메탄올은 신재생 에너지원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수전의 청정 수소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육해상 여러 산업군의 배출가스로부터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합성해 만듭니다. 배출한 탄소를 그대로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소제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머스크도 기존 산업용 메탄올이 아니라 그린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린 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등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 연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탄올은 LNG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바다에 유출되더라도 물에 빠르게 녹아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강화된 해상 환경 규제로 글로벌 선사를 사이에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수요가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 역시 초격차 기술력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술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위를 보였지만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더욱이 미국, 독일 등 전통의 강자들도 디지털로 재무장해 다시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친환경의 렌지선, 미래형 선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한번 좌초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 규모를 따져보면 차라리 만들 때부터 제값을 주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중국, 일본이 건조한 선박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업체들은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펼쳐지는 기념행사에 엄청난 한국산 무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26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데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고물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장거리 지대 공미사일의 SAM도
실물로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다 가장 기대를 모으면서 보는 순간 감격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상공을 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 순간입니다. KF-21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군 이날 축하 비행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공군이 선보이는 공중 분열에 KF-21이 선두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F-35A, FA-50 등 6종의 21대의 전투기가 편대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그동안 우리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비관론과 엄청난 반대에도 한국이 만들어낸 한국형 전투기로 예상과 달리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전 국민 앞에 공개되며 지금 전 세계의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KF-21 CJ 1호기 첫 비행 성공 이후 올해 6월 마지막 CJ 6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양산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빠르게 개발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지금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KF-21대당 가격이 F-35보다 비싸다는 지적 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개발비 확보와 더불어 수출 계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더욱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KF-21 공동개발을 노리는 폴란드와 UAE가 미묘한 신경전을 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UAE가 KF-21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발송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UAE가 KF-21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우리 측에 협력을 요청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UAE가 내면서 공동개발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에 자랑하던 CE 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자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총 개발비가 수조 원, 양산비가 수십조 원인데 UAE는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UAE가 인니를 제치고 1차 개발에서까지 분담금을 내겠다고 나오자 인니도 당황했지만 폴란드가 조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지난해부터 KF-21 개발 과정을 주시하면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했는데 장기간 분담금을 체납한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하고 블록이부터는 공동개발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자리에 UAE로부터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 폴란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블록이 사업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UAE는 미국에게 F-35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체크메이트에 투자해 공동개발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본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스텔스기 보유를 꿈꾸는 UAE는 분명 KF-21 블록이 .3까지도 함께 하려 할 것이기에 폴란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UAE 소식이 나오자 바로 폴란드에서도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말을 빌어 폴란드에 다목적 편대가 2개 더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신형 군장비 계약을 묻자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다목적 항공기로 구성된 최소 2개 편대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비행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4개의 회사가 폴란드를 위한 추가 비행기 2개 편대, 즉 32기의 전투기에 대한 계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EX, F-35A, KF-21 4개의 기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푼은 서유럽 생산 라인의 전투기만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어 문제가 있고 F-15EX는 유럽의 설계보다 구매 비용이 더 비싸고 F-35나 F-16은 배송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 블록 1은 현재 개발 중이라 제외되지만 장기적인 협력이 고려되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한국이 KF-21 블록 한 개발에 성공하고 블록이까지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가장 적합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32기의 KF-21을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선 UAE와 경쟁에 인도네시아가 빠지는 공동개발국의 자리를 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UAE의 제만을 집중 보도하며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지난 14일 UAE가 투자 비용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매우 놀랍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 기술을 안 주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합의 내용과 달리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탑색 추적 장치 IRST 등 첨단 핵심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비난하기 때문에 지불이 늦어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술을 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생패를 부리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4일 한국이 주지 않는 AESA 레이더를 중국에서 사서 J-20A 레이서를 탑재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KF-21 대신 중국산 5세대 J-20의 AESA 레이더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며 중국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UAE와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인도네시아가 당황하는 듯한 기사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14일 UAE 논란 해결 및 KF-21 보라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부채를 한국에 지불하기 위해 기관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6월 30일까지 약속한 미납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UAE가 KF-21에 직접 협력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KF-21에 미납된 분담금을 갚기 위해 기관까지 설치한다고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 KF-21에 그려진 공동개발국의 국기가 조만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선택한 4세대 전투기 라팔과 F-15EX를 구매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폴란드도 한국산이 아닌 F-15EX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제넘는 훈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결코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74.5세대라 불리며 사실상 맘만 먹으면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넣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 3에서는 마하이 이상의 완전한 F-22 수준의 스텔스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블록 1.2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KF-21에는 미국산 엔진을 쓰기 때문에 당장 미국 전투기 수출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 이를 쉽게 허용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게 KF-21을 팔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엔진을 공급하는 미국이 반대하면 한국은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엔진 국산화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방사청은 15,000파운드 포스 IBF급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은 현재 방사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용 엔진의 성능 개선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1만 IBF급 엔진 개발도 가능하다며 1만 LBF급 엔진은 25,000 LBF급 엔진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15,000 LBF급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4만 LBF급 엔진 개발도 노려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400K 엔진의 최대 추력은 22,000 LBF이기에 무인기용 엔진이 먼저 성공한다면 KF-21에 달 수 있는 엔진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투기 엔진은 미국과 영국의 독점 시장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출력의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엔진 개발에 쓰는 돈과 인력이 선진국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군, 그리고 엔진 시장에서 국산화를 이뤄낸 한국의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9,800대의 항공엔진을 생산하고 누리호 엔진을 전량 담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한화는 지금 KF-21의 심장 미국산 F414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KF-21에 들어가는 한국산 엔진 개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인기 가오리에 들어갈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이 목표인데 이것이 성공하면 유인기까지 노릴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한국이 KF-21을 만든다고 하자 핵심 4개 기술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은 한국을 무시하며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이를 해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은 한국의 KF-21 개발에 처음에는 실현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가 한국에 와서 조립 공장 현장을 보고서는 미라클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보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과 동남아 나라들은 과거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었던 이유를 한국이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극한환경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었던 중국산 전투기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또다시 자격지심을 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KF-21의 강력한 한방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감히 비빌 수도 없는 엄청난 스펙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떠들썩한 KF-21의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각종 극한환경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최초 양산에 돌입합니다. 지난 10일 방사청은 올해 중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공군 1호기 생산에 착수해 최초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6년 체계 개발 성공과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올해 KF-21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하는 건 물론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KF-21은 양산을 위한 극한 환경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DD 해미 시험장에서 올해 2월까지 진행되는 전기체 환경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저온고온강 우경빙 등 극한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공중급류시험, 공대공 미사일 발사시험 등 주요한 비행시험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KF-21의 성능을 계속 검증해 나갈 방침인데요. 작년에 CJ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서울 ADEX에 참가한 KF-21은 시범 비행과 지상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개발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한국형 전투기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냈는데요. 당시 KF-21의 위풍당당하고 느름한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KF-21의 전력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사우디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IRIS-T는 적외선 탐색 장치가 장착된 공대공 유도탄으로 독일 등 4개국이 함께 개발한 전투기 타이푼에 탑재됐는데 KF-21에도 통합돼 있어 중동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동 지역에 대한 금수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기에 한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 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II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5년까지 5,9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KF-21에 장착될 유도탄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다른 기종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무장체계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방사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서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KF-21에 통합된 미티어나 IRIS-T 모두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독일이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하면서 IRIS-T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독일은 사우디가 발주한 미티어와 IRIS-T 공대공 미사일 수출을 금지했었는데 이달 14일이 돼서야 IRIS-T 150발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때문에 독일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면 다시 오랫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IRIS-T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KF-21을 도입하고 싶다고 러브콜이 들어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KF-21 수출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며 개발이 지연됐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놀랍게도 우리 공군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된 적이 북한인 상황에서 북한의 낡은 전투기를 상대로 굳이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공군에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자국산 전투기 외에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잘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주력기에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미국 정부가 KF-21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친 김에 한국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등장 시점에 세계 최고급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실제로 한국은 후발주자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과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한 자주 국방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KF-21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던 찰나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올해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복저형 등장을 우려하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로도 개발될 수 있는 KF-21의 성능과 잠재력에 주눅이 드는 등 중국의 제220 전투기를 비교하는 외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애꿎은 탓만 해댔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제22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렇듯 중국 언론이 KF-21 개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제220 전투기가 개발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 겨우 복저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KF-21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사실에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KF-21가 5세대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과 안테나를 탑재하면 곧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KF-21 전투기 자체만으로 중국에게 강력한 위협이기도 하고 중국 전투기 수출 시장을 차단시켜버릴 아주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 KF-21 완성과 더불어 추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완료되면 수출 요청이 쇄도할 게 불보듯 뻔해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KAI는 폴란드 FA-50 수출 효과에 힘입어 매출 3조 원을 기록하는 역대급 실적을 다시 쓰는 등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KF-21 양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안정적인 실적 상승 가도를 달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FA50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개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인기가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IG넥스원은 독일 항공우주기업 타우러스와 공대지 순항미사일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등 FA50의 공격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FA5001 훈련기에서 진정한 경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량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LIG넥스원과 타우러스가 공대지 순항미사일 TAURUS KEPD-350K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기술 고도화 작업은 물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FA50 성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타우러스는 TAURUS KEPD-350K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뒤 2025년 시제품을 선보이고 테스트 단계를 거쳐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KEPD-350K는 현재 개발의 초기 단계로 기존 KEPD-350K 모델과 동일한 기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KEPD-350K는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500km 이상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는 별도의 항제밍 시스템이 필요 없는 유일한 순항미사일로 480kg에 달하는 탄두를 정확하게 표적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시 휴전선 이남의 안전한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통력도 뛰어나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비롯해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지하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뒤 생산될 KEPD-350K는 KEPD-350K보다 더 작은데 사거리와 파괴력은 더 향상돼 FA50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기 강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KF-21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 내에서 보람의 전투기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